뭐하냐? 저 기타 연습. 뭐야? 이거요? 잡지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는데 시위하잖아. 맨날 데모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천천히 와. 괜찮아. 나 책 보지. 오는 길에 샀어. 가는 길 보려고. 월급이 얼마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토피 같은 거 안 걸리고 살만하게 될지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수지야. 좋지.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서방이 공사 중이라. 근데 뭘 그렇게 재밌게 봐?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들여.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사인의 차영숙 기자입니다. 저희 창간할 당시에 그때 이제 아까 저 영상 보셨잖아요. 저거 혹시 오늘 저 영상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보셨네요. 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006년, 2007년 싸우고서 2007년 창간했고요. 내년이 저희 창간 10주년입니다. 저 영상 만든 기자는 저 뒤에 이제 지금 이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이정현 기자가 만들었고요. 제가 저때 6년차, 7년차 기자였는데 막내 기자였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저 나레이션을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골방에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서 그렇게 야매로 만들었고요. 물론 뭐 들어가는 음악 이런 거 저작권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간을 했는데 창간을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간 첫 호가 당시에 신정아 씨 인터뷰가 실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창간했다고 CF를 만들었어요. 두근두근 시사인이라는 이름으로. 저 카피가 세상을 읽는 설레임, 그런 이름으로 3편인가 4편, 지금 비밀 독서단에서 패널로 나오시는 윤성호 감독이 그때 만드셨고요. 오늘 인터뷰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보면은 뭐 멀리 사우디아라비아, 뭐 두바이, 실제로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미국, 독일 이런 데서 막 보고 막 그러시는데, 뭐 국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때 이제 생중계 도중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좀 모아서 청중 인터뷰 할 때 모아서 이렇게 한번 다시, 어떤 경우 질문만 하기도 해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미리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사인 인터뷰 쇼는 6번째입니다. 이게 6번째고, 미리 사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12월 6일 날, 그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장소 아니고 저쪽 홍대 전철역 근처에 보면 하나투어 V홀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안희정 지사랑 박원순 시장 할 때 그 장소, 거기서 12월 6일 날 화요일 날 하는데, 저희가 섭외를 할 때만 해도 이분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무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와보면 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할 말 이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때 무료지만 사전 신청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사인 대표에서 표한수 대표이사님이 간단한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차장 콘서트 6번째 순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 독자들과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주차장 콘서트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죠? 네.
주진우, 차영석 기자가 장장 2시간 동안 그 독자들이 보내온 질문을 솔직하고 또 재미있게 인터뷰 이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6번째 초대 손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노동운동 현장에 뛰어들었죠. 쭉 노동운동을 하다가 20여 년 후에 그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7대, 19대,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에서는 국회의원과 동시에 그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고생을 하지만은 정치인들도 고생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시간을 내준 그 심상정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시간 동안 우리 차영석 기자, 주진우 기자, 이 사람들은 시사인의 민환 기자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를 유쾌하고 희망찬 세상으로 안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 대표이사님은 주마다 촛불 집회에 나오십니다. 세무당국은 모른 척 해주실 바라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이가 하나 있으니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두 남자가 분위기를 엄청 다운시켜 놔가지고 뭐 한 거야? 사장님 부르십니다. 날도 추운데 많이 오셨습니다. 집에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사인 인터뷰쇼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사실 어디든 내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다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거기 어디니? 언니가 갈게. 새누리당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 발밑에 있는 패배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국민입니다. 힘이 부족해서 소수라서 졌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 자리에서 다시 싸울 것입니다. 몰랐다고 발뺌을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전문가 그룹들이 자신 그럼 있을 뭐 때 하는 할 자리예요 도대체 환경부는? 아니, 전문가들 다 맡으면 환경부가 뭐 하려 필요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판단하지 전문적인 걸 판단합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만. 판단이 현실과 다르면은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 장관한테 핑계댈 걸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도 임금 비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야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야 안 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심상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누나가 이렇게 독하진 않아요. 걸리면 죽어요.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돼. 저게 한 5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업되는 데만 딱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부드러운 여자예요.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저의 리즈 시절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때 사진? 저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 예, 우리 집이 사형제인데 재수를 다 합치면 13수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놀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합격을 한 이후에 친구들하고 울릉도 갔을 때 사진이에요. 앞에 찍어주신 남자분은 누구세요? 앞에 저 사진 찍어주신 남자분. 옆에 남자가 있는데 옆에. 빨간색은? 우리는 언니들끼리 갔어요. 저 사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본인 입으로 수혜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으셨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서 한번 비교 한번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야 잔인하다. 악마의 편지. 이거요.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 진짜. 평촌 하이집. 제가 17대 국회 때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될 때 제가 살던 이 건물 지하에 살았어요. 네. 아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어느 동네였죠? 저기 평촌이거든요. 평촌이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그 개발이 안 된 빌라촌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기 저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가보니까 저걸 붙여놨더라고. 그 너무 제가 감격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경찰 요 지역에 경찰서의 정보 담당이 와가지고 이게 지하 왜 이렇게 하면 철조망 이렇게 있고 바로 그냥 거기다가 돌멩이도 던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격화되면은 위험하다고 저더러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출 받아서 1층으로 이사를. 그럼 저 때 저기 저 빌라의 지하에 사셨어요? 그렇죠. 몇 년이나 사셨어요? 저기 한 3년 반 정도 살았는데요. 저기 제가 저기를 그만두고 나서 국회의원이 탄생한 집이라고 저 반지하가 가격이 엄청나게 저 때 참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 저기 5층인데 양쪽 5층 그러니까 10가구가 사는데 어느 날 조촐하게 그 2층에 그 주민 집에서 환영식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오래 살아도 누가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저 프랑카드도 걸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소박한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에 생생히 나요. 그래서 저쪽에 지나가면은 제가 저길 꼭 한번 이렇게 내려서 들려봐요. 평촌 지나갈 때. 2004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날짜, 예. 2004년 그때 4월 뭐 며칠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20살? 몇 살 때? 몇 살 때였어요? 저게 2004년이니까. 응? 4년이니까.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이게 언제 뭐 알지만 요게 이제 그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13분 있다 간 날이죠. 의장실에서. 근데 너무 째려보네. 아니지.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자 경호원이 잠깐만 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거든요. 딱 이렇게 버티고서. 근데 딱 와가지고 국회의장실에서 13분 의장실 빌려서 기자회견하고 갔죠. 네. 그런 날이에요, 저 날이.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원래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저 입구에 일체 뭐 뭘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뭐 좀 가서 선점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쪽에 서고 국민의당은 또 저 안쪽에 서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결정한 당은 우리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아주 목 좋은데 길목을 좋은데 잡아가지고 근데 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아마 들어오면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실소를 그러니까 저런 경우를 보통 쪼갠다 쪼개면서 이렇게
저기 의정 활동하시면서 박근혜 의원과 벌써 이거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쪼갰다고 하셨어요. 두 분이서 의정 활동하면서 같이 뭐 겹치고 만나고 그런 인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의원회관에 제 방 호수가 516이에요. 516인데 19대 때 배정받은 건데 19대 때 이제 520호부터 우리가 배정을 쭉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고참이니까 제 방 배정 번호가 520호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대선 직전이었거든. 대선 전이었어요. 근데 4월 달에 선거를 하고 12월 달에 대선을 치렀으니까 근데 그 520호를 제가 거부했죠. 왜냐하면 620호가 박근혜 의원 의원실이었어요. 620호. 층간소음 때문에? 아니지. 바로 위에 내가 이 밑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해서 제가 516으로 바꿨어요. 저는 지금 청계광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가능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니까. 대통령을 뽑으니까 최순실 모녀가 오네요. 그래서 11월 12일 청계광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권자가 내리는 단호한 명령 11월 12일 청계광장에서 만납시다. 정의당 이것도 다 저희가 의원실에서 받았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의원실 보좌관들이 안티인 것 같아요. 저런 것만 싹싹 모아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아니 저거 딱 15분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홍보실이 지금 다 30살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이하 보좌관들이 명령하는 거는 조건 없이 무조건 오케이거든. 그랬는데 저걸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 김부선 씨하고 팔자 없는 몸매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해가 막심하지만은 12월 10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 야3당 대표회담을 해서 야3당이 단일한 수수반을 내기로 했는데 저희 당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일찍이 당론으로 정했고 질서 있는 하야를 두 당은 이제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일한 수수반을 당장 만들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게 12월 12일 날 야3당이 전부 광장에 나가서 민심을 듣자. 민심을 살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단일한 수수반을 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시민들이 나오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야 뭔가 야3당도 단일한 이렇게 수수반이 마련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을 많이 썼죠. 잘하셨어요? 네. 네. 저 체조는 늘품 체조가 아니고 상정 체조. 그 동영상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바로 이제 앉으실까요? 아, 네. 네. 시사인 인터뷰쇼 심상정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박수도 좀 쳐봐. 조명이 굉장하네요. 여기 네. 앉아보니까. 잘 안 보이죠? 물 그거 드셔도 돼요. 네. 일단 뭐 오늘 뭐 순서는 저희 일단 주진우 기자랑 저랑 그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추려가지고 좀 물어보고 중간에 그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쓰신 그 포스트잇으로 저 밖에다 써서 붙여주신 그 질문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여기 테이블에서 다시 독자들의 질문 물어보고 그다음 청중들 질문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좀 바뀌고요. 모든 질문이 시사인 독자와 보내주신 분들의 질문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심상정 대표를.
네. 일단 뭐 처음에는 요즘 시국이만큼 요즘 정말 뭐 하루가 요즘은 뉴스를 한 반나절 놓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매일 급변 사태. 네. 일단 그래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죠?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약간 먼저 해주시죠. 저희 당이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퇴진하는 것이 이 사태의 수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국민행동에 나섰는데 그거에 뭐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고 또 더 강하고 급진적이기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 그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가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실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박근혜 게이트를 규정하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를 상대하면서 너무나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무슨 노선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내부의 어떤 그 주요 정책 결정의 그 프로세스를 그 메커니즘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일당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신을 했고 이것은 헌정유린의 당사자이며 책임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정농단 상황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박근혜 게이트 이게 뚜껑을 이렇게 하나 열어보니까 역시 이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그 복판에 있었잖아요. 또 역시 삼성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을 지탱했던 몇 가지 힘이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검찰의 조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황을 맞으면 방조하거나 또 일정하게 조력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의 전관들 그 누굽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우병우 씨는 아직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대통령도 내놔버렸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박근혜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고 검찰 게이트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칭칭 동요매고 있는 이 낡은 기득권 카르텔 이것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까지 우리 주권자의 책임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 사실 진짜 뉴스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기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12월 2일도 이제 금요일에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뭐 하야하실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탄핵은 12월 2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나요? 상정. 오늘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간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2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아마 내일 그 각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2일 날이 지금 뭐 큰 안건이 많아요. 예산 심의. 예, 2017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안이 부결되고 야당들의 수정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가야 되고 또 그때까지 특검이 또 임명이 돼야 되고 굵직굵직한 일이 많아서 혹시 뭐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못마땅해서 어디 가버리거나 새누리당의 뭐 비박계 의원들이나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긴 좋지만 우리가 어떤 견고한 결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뭐 8, 9일 이틀이 걸려요. 한 번은 탄핵소추 보고를 해야 되고 하루는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 쪽으로 많이 좀 몰려 있는데 저는 조금 신중론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워낙에 급변사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제 원로들이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4월 달에 내려갈 테니까 뭐 이런 전제로 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 이게 또 교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은 가부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요? 박 대통령이 4월이나 언제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친박들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이제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그걸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서 한때 또 굉장히 그 긴장이 되고 그랬었어요. 탄핵이 되면 탄핵이 돼도 대한민국은 굴러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우선 이제 저희는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아침에 빨리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가라는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권력 이양 과정에 협력하겠다 하는 그런 게 질서 있는 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국민들이 12일 날 단호한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26일 날 다시 서울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의 뜻대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는 시한이 26일이다.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정한 대로 이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해법을 헌법에 의거해서 갈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유력한 정당이나 유력한 대선 주자도 마음대로 뭐 봐주거나 또는 마음대로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범위는 위임된 범위죠. 국민의 명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적 방법으로. 그래서 26일 이후에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근데 탄핵으로 가면서도 지금 암초가 많잖아요. 암초가 많은데 저는 빨리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 민주주의의 작동 시스템을 최종 책임자인 주권자가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탄핵소추가 가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결이 안 됐을 때 그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또 이후에 심판을 해야 되고요. 또 헌재가 이제 어떤 경우에든 뭐 기각을 하든 또 심판이 무력화되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헌재라는 시스템도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이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불가피하게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저는 그걸 국민 탄핵이라고 해요. 국민 탄핵의 방법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어쨌든 민주공화국의 그 시스템 절차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주권자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보완하거나 또는 뭐 개혁하거나
또 최종 매듭을 짓는 그런 철저한 점검과 단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제시한 대로 우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최종 주권자인 국민들이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을 때 정치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의 그 명예를 지켜주겠다. 여기까지 모르고 너를 이제 안전하게 해주겠다. 노회찬 의원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즉각 하야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가서 달래는 거야. 명예롭게 내려와라. 너의 뒤는 내가 다 봐주겠다. 내려오자마자 잡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했는 건 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 대표님도 아까처럼 막 화만 내지 마시고 악마 같은 기자네. 그게 또 있고 저는 탄핵이 당연히 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바깥쪽으로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통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판단 능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까요. 근데 하나 더 탄핵을 올렸는데 만약에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 이 후폭풍의 파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우리도 마감이 꼬이고 아니 부결하면 그 정치적 파장이 처음 오는 게 이게 박근혜에서 이제 여의도로 다 오겠죠. 그 다음에 아마 새누리보다 민주당 쪽일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문재인 대표한테 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변수가 되지 근데 않을까? 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꾸만 이제 공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런데 탄핵을 했을 때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분명히 카운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탄핵소추를 뭐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거꾸로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봐야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탄핵소추의 찬반에서 어디서 말하자면 대국민 사기를 쳤나 이것은 엄정하게 이제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뭐 탄핵소추가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대국민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야당도 어쨌든 속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 대한 또 책임도 나눠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야당 맨날 속으니까요. 문재인 대표가 뭐 지금 당 대표도 아니신데 뭐 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집니까?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20여 명 원로들이 말씀하고 질서 있는 퇴진 결국 그게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단축하고 그리고 나서 권력 이양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질서 있는 퇴진, 국민 퇴진?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로드맵은 제가 제일 먼저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모든 야권에 언론에 이제 통일된 입장이 됐는데 이미 지금 구국면이 넘어간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시한을 26일로 봤어요, 저희는. 26일로요? 26일로 봤는데 그때까지 뭐 퇴진커녕은 지금 청와대를 거점으로 삼고 완전히 지금 그렇게 농성 체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탄핵 국면으로 간 거죠. 물론 뭐 탄핵하는 과정에서 과거 닉슨 대통령처럼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사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원로들이 하신 말씀은 뭐 크게 이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목할 원로들이 아니었어요. 별로 없고. 상황이 이제 많이 진전이 됐다. 네. 가벼운 질문 좀 갈게요. 왜 이렇게 오늘 무겁죠? 저만 그런가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뭐 별로 안 무거운데. 제가 무거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인데요.
거기에서 가벼운 몇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심상정은 어땠어요?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 심상정의 꿈은 역사 선생님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남 2년대 아들 딸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들 대학 보냈는데 올인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알아서 막내니까 알아서 컸어요. 부모님들하고 상관없이 제 멋대로. 지금 역사 교육학과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파주 저기 그 광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군사 다니는데. 예. 군사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뭐 트럭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얻어먹고 뭐 산에 가서 산나물도 캐고 또 그 또랑이라고 있죠. 겨울에 가서 뭐 멱도 감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소시적을 살았어요. 어떤 분은 심상정 의원님 어릴 적부터 제게 큰 위인이셨어요. 이렇게. 누구세요? 이 앞에 계신 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심상정.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우리 동네 사세요 혹시? 예, 반갑습니다. 요즘 조금 오버하신다는 얘기도 댓글에 많이 이렇게 달려요. 예. 그 무리 있습니다, 저거. 원래 뭐 본 모습에 신불리. 네. 심상정 의원님 인생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뭔가요? 인생에서 너무 거창하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왜 저를 쳐다보고 그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가 시사 인터뷰쇼? 저는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는 입장이지만 저는 뭐 제가 역사 선생님보다 정치인이 되기를 참 잘했다. 약간 체력이 좀 딸리긴 해요. 작은 당의 대표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체력이 이게 20, 30대하고는 다르더라고. 역사 선생님을 하려고 대학을 가셨어요. 네. 아까 뱃놀이도 하시고. 예. 그러다가 빨갱이의 길로 이렇게 접어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실은 대학 들어갈 때 너무나 제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 역사학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고 80년도가 광주 항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의 말기 대격변기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무슨 운동권 빨갱이만 광화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시민이 다 나오듯이 그때는 대학 전체가 다 운동권이었어.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면 절대 운동권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데모하면 안 된다고. 아니 부모님들은 이제 오빠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침에 토큰이라고 있어요. 버스표. 네, 토큰. 그거를 2개씩 이렇게 배당 받으면서 절대 나서지 마라. 그게 거의 가언이었어요. 절대 나서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가서 저는 별로 왜냐면 제 꿈이 제가 그 재수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꿈이 아주 소박했어요. 처음에 대학 가면 연애를 실컷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 정말 그 소박한 꿈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서 말고 이렇게 소설책, 역사책 이런 책을 마음껏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실현하는데 매진을 했죠, 제가. 근데 역시 시대를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딱 찍어서 뒤를 쫓아보면 영락없이 운동권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몇 번 이렇게 그 근처까지 갔다가 그 학회 언더서클 그 학회까지 갔다가 제가 철수를 했는데 도저히 그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쟤하고 사귀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학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운동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는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제가 20년 노동운동 하다가 왔잖아요. 네네. 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투철한 이념이 있었으면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념을 가지고 반평생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학교 시절에도 진짜 애인 찾아 운동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7cm 이하를 신질 않았어요. 7cm 이하를 안 신고 이렇게 머리는 또 긴 머리에다가 스커트를 주로 입고 다녔거든요. 광장 나올 때도 집회.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운동권 여학생들이 전부 커트 머리에다가 청바지에다 운동할 수 있는데 아니 운동권이면 운동권이면 이렇게 획일화 됐어. 제가 소개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 하이힐을 신고서 그 신림 사거리까지 데모대를 쫓아다녔어. 그래갖고 1학년 말에 그 데모한 사진 체증이 엄청나게 많이 돼가지고 제가 학생처장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이 학생처장이 사진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은 전에 운동권 애인 뒀나? 왜냐하면 차림새가 전형적인 운동권 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 사진이면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정학 정도는 맞았을 텐데 근신 처분으로 제가 그때 미인계로 근신 처분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 맥주병 가지고 막 다리 종아리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 운동화를 신어야지.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데모대 쫓아다니면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퍼져 앉아야 되잖아요. 스커트 입고는 안 되겠더라고. 청바지를 입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데모하러 다니면요. 사과탄이니 뭐 지랄탄이라고 있어서 이름이에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체류탄 이름이에요. 그게. 바닥에 막 돌아다녀요. 네, 막 돌아다니고 제가 나무 밑으로 딱 숨었는데 그 나무 위로 이 사과탄이 탁 터져가지고 머리에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뛰어다니는데 뭐 여기 머리가 죄다 엉키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운동권 여학생이 돼서 하려는 연애는 못하고 20년 동안 노동운동하다가 일로 왔어요 지금. 그 남자분은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몰라요. 안 가르쳐줘. 어디 계실 거야. 어디 있어요 어디. 역사를 주동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사랑이죠. 그렇죠.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을 읽더라도 그때는 이영희 선생님의 뭐 전환시대 논리 이런 거 다 금서였어요. 그리고 뭐 아침 이슬도 금지곡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를 사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책을 보고 싶어도 다 결국은 그 군사 독재 정권과 맞닥뜨리게 되더라고. 이 길로 가도 맞닥뜨리고 저 길로 가도 맞닥뜨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서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을 제가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연애를 위해서 대학교를 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갔더니 주진우?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그런 대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갔더니 연애를 안 해주더래. 그래서 보니까 운동권이 아니면 여자들이 상대를 안 했대요 그때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운동권이 돼야겠다고 운동권에 나섰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봉주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데모할 때도 꼭 튀는 옷을 이렇게 입고 항상 튀는 옷을 입고 튀는 복장 그 반짝이 잠바 같은 거 별 잠바를 입고 요즘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원래 그래 그 인간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운동권 학생이 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
그 데모 할 때 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겸이에요. 그때 선배였나요? 선배죠. 1년 선배인데 이제 그땐 데모할 때 데모할 때 끌려 내려와가지고 그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 딱 이렇게 보자기에다 이렇게 딱 들고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 요즘 보니까 별로 안 멋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어.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봤던 분들이 제가 2004년에 국회에 와 보니까 저쪽 새누리당의 한모대기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의 한모대기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또 한모대기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으로 여성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렇게 심상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민폐가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뭐 어떤 그 변호사가 하기를 여성의 사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얘기할 때 제가 아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공사도 구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랬어요. 제대로 여성 대통령 한번 해가지고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오. 알겠다. 가정주부로서 심상정은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지요. 어떤 측면에서요? 집에는 들어가죠. 가사 분담을 너무나 잘하지요. 가사 분담을 가사 분담은 네.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네. 그렇게 그걸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나눴는데 나는 부엌 일을 하고 또 어떤 남자는 이렇게 청소와 빨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빨래를 해가지고 널면은 개키는 걸 모르더라고. 그냥 거기다 걸어두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은 그 마음이 급하니까 갖다 다 개켜서 여기다 넣고 이 서랍에 넣잖아요. 저는 제가 그걸 인내했다는 거. 가서 매일 가서 저도 하나씩 빼다가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흰 옷을 갖다 뒤범벅해가 해놓으면 그거 그냥 입고 다니고 제가. 저도 좀 아는데 그 개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뭐 그냥 줄에 걸어놓고 다 그 옷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있는데 익숙해졌어요 제가. 인내심이 필요해 이 가사분담에. 유능한 가정주부가 되려면 여성이 인내심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음식은 잘해요. 제가 잘하는 요리가 게 요리예요. 게찜, 게무침, 간장게장 다 잘해요. 특별히 뭐 게찜, 간장게장을 잘하게 된 계기는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게 왜 저기 손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그 맛,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요리에 인기 투표 한번 해보죠. 남자입니다.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안 고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1번 문재인, 2번 이재명, 3번 박원순, 4번 노회찬, 5번 안희정. 야, 이거 어렵다. 나는 그래서 저 질문을 왜 하나? 최근에 무슨 뭐 공군을 간 뭐 현빈이 어쩌고 조인성 뭐 그런 무슨 동영상 그런 질문이 있던데 그건 줄 알았더니 뭘 기준으로? 7번 주진우 하면 주진우를 찍을 거니까 그 말고. 아니 뭘 기준으로?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네,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뭐 6번 김부겸. 네. 아니 외모 순위 아니라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순위 없어요. 그냥 순위 없어. 그러면 뭐 노회찬하고 경쟁해야지 뭐 일단. 그럴 줄 알았어. 누굴 기대한 거예요 지금? 아니요, 기대하진 않아요. 누굴 기대하진 않아요. 아니 다른 당 후보님들에게 혹시 신뢰가 될까 봐. 문재인 다른 당 후보 문재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표님은 네, 문재인의 문제는 인품이 좋고 네, 문재인의 아주 문제는 신중한 분이죠. 네.
문재인의 문재인. 문재인의 문제는 장점이자 누구나 다 사람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누구나. 네. 신중함이 장점이고 또 단점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재명의 장점. 이재명의 장점은 정의당 지지층을 흡수했다는 게. 자, 민주당이 야당이 굉장히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정국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그 감정선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해법과 방향은 정의당에서 옳고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도 가고 있고 국민들한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정의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심상정의 지지율이 들썩거려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 들썩거릴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아직 출마를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이제 저희 당보다 좀 크잖아요. 큰 만큼 또 고려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중하고 조금 늦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어떤 더 큰 책임성, 더 큰 책임성과 더 큰 일관성 속에서 좀 신중하고 늦어지면 아마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볼 능력이 다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공학적인 고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제 계산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차원에서의 더딤이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좀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번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죠. 예. 좀 아쉬워요. 저기 정의당에 관심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정의당이 하는 것만큼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마이크가 너무 저희는 마이크 성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선 TV에서 보여주질 않잖아요.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국회법상의 운영의 기구고 국민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사당 체제를 만들어줬잖아요. 국민은 의석수가 작더라도 그러면 그 사당 체제를 존중해서 이게 공정한 경쟁 체제를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정의당은 거의 열심히 해도 보도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표 심리 또 다음에 어떤 힘의 논리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위기 때마다 촛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광장에.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이런 민심을 왜곡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보다 기득권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차단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불평등이 격차가 큰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아이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어떤 정치 변화가 우리 사회 변화에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 차선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차선책 저쪽이 안 되는 것을 1차 과제로 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작동해 왔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정쩡하고 적당히 봉합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이대로 미래로 갈 수 있나? 저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을 또 새롭게 주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하죠. 수백 개씩 기사를 체크해야 되는데 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라고 칭하고 자기네들이 정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와 박근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던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 언론, 재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다 개혁할 수 있는 이제 장이 열린 거구나, 광장에다 내놓고 다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여서 저는 최순실한테는 감사함이 좀 있어요. 최순실 때문에 책도 좀 팔리고, 그러다가 고영태는 진짜 민주 열사로 좀 어떻게 체육계에서라도 훈장이라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계 인사가 이렇게 이토록 국정에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국정 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증거도 확보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저는 국회의원인데도 국회에서 하루에도 10번씩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 사태를 놓고 보면 야당도 사실 할 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무성 씨가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 아마 새누리당의 그 핵심 당직자 출신이나 그 언저리는 대체로 아마 실체를 알았을 겁니다. 네, 알죠. 근데 자기들 기득권을 같이 누리는 입장이니까 이제 은폐한 거고 또 조력한 거고, 그 다음에 야당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견제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견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매우 무능한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도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지만 최순실 일당을 증인 채택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벌 총수들 이제 지금 국정조사 불려 나오지만은 국회 때 재벌 총수들 부르면 경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언론 때문에 야당조차도 알아서 다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야당에서 알아서 총수는 면제해주고 그 밑에도 면제해주고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내고 부사장 불러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절박성만큼 국회에서 야당들이 절박하게 걸고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미흡하다. 구의역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이런 꽃다운 청춘이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법안도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건도 심의조차 안 됐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내 자식 문제라면, 나의 문제라면, 내 가족 문제라면 내가 힘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이 말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싱크로율은 정의당부터 새누리당까지 거의 한 90% 될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거의 없어요.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국민이 절박한 만큼 국회도 절박해야 돼요. 이런 정책을 낸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이런 법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정지돼 있고 사회는 계속 달려가고 있고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국회 개혁, 과감한 개혁,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 맨날 그 말에 공감해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는 박근혜 캠프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국민도 절박했지 않습니까? 이명박을 보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절박했어요. 저는요 엄청 절박했어요. 절실했고, 아니 안 바뀌면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특별히 야당 정치인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모습을 이번 정국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드다. 네. 그럼 사드가 이게 MD 체제의 일환이고 좀 속된 말로 한번 배치하면 백도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야당은 다 인식이 공유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드에 대한 당론은 안 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정감사 내내 정경련은 낡은 정경유착의 표상이고 이거 해체해야 되고 뭐 여당 의원들까지 일부까지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경련 해체안을 내니까 그거는 경제단체의 회사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어떤 새끼야? 그거. 제가 이제 그 대목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속상하죠. 이게 뭐야 이게? 응? 왜냐하면 정경련은 스스로 해체가 불가능해요. 눈치 보여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낡은 질서를 해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그 행동, 결단. 그리고 정 안 되면 국민적 공감이 큰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를 왜 만들어줬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혁명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때라고 봐요. 네? 근데 아유 속 터졌어요. 그 제가 이 시간 관리를 제가 하는데 시작한 지 지금 벌써 1시간. 벌써요? 1시간 10분? 그렇게 지났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청중하고 페북 질문 받고 그 다음 좀 이따 하는데 일단 먼저 페북에 올라온 거 이거 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런 질문이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대선 관련된 얘기는 따로 이제 요 청중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볼 테니까 그냥 일단 이소은 씨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선 후보로 나가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라면 새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의 장관으로 제안받는다면 국회의원을 계속 하실 건지 장관으로 행정가의 길을 걸으실 건지 장관을 한다면 어떤 부를 해보고 싶으신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김현주 씨는 질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 기자님, 예전 낙검수 여의도 FTA 반대 집회 때 심상정 의원님을 이 누나가 진짜 누나야 라고 소개하신 적 있습니다. 지금도 심상정 누나가 진짜 누나신지 네, 저 누나가 진짜 궁금합니다. 누나예요. 그리고 이제 박은선 씨는 비박도는 새누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삭을 국민의당에서 죽기 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수가 보이는데 정의당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의당의 확장을 위한 비전은 그리고 박은선 님이 가벼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심 대표님 피부관리 비결 물음표 2개 크크크 이렇게 썼고요. 이석현 님은 질문이 있습니다. 신분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분리했나?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부터 하시죠. 언제부터 그렇게 구라치고 다녔어? 아니 제가 그 처음에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머리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TV 토론 갔다 오면은 말들이 많은 거야. 뭐 제스처가 너무 크다는 등, 뭐 또 뭐 머리는 뭐 너무 그다음에 얼굴은 매판만하다는 등, 그다음에 뭐 너무 거칠다는 등. 그 시간대에 그 화면을 보는 사람들 시선에 맞춰서 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긴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이제 지금 또 3선 아니겠어요. 재선쯤 되고 낙선도 한번 해보니까 특히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비례였거든요. 그 지역구 할 때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책도 있고 법안도 있는데 경조사 쫓아다녀야 되고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낙선도 해보고 또 당선이 돼서 4년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은 정말 지역구를 꼭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민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큰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지역에 상가집에 가서 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충분히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보정당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했을 때도 이게 마음속에 흔쾌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것은 그때 주로 이렇게 활동가 또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차지한 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주민들을 보고 이야기해보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주장하고 지향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지. 예? 러블리 심상정. 정치를 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점점 러블리하게. 아니 우리 지역구에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대면하면은 심상정 TV보다 실물이 훨 낫다. 그다음에 TV보다 인상이 참 좋다. 그건 칭찬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TV 때는 별로였다는 거거든요. 세고 강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이웃집 아줌마 같고 인상도 좋고 피부도 좋고. 알았어. 청중 질문을.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주진우 기자하고 심상정 대표님 공통점 중에 하나 뭐였냐면 말을 하다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김재동 씨 왔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기억나죠? 근데 그게 오늘 딱 한 번뿐이 안 하시네요. 보통 그 전에는 얘기하다 이런 게 많았는데 많이 그래도 이렇게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청중 질문. 내버려둬. 질문 받을게요. 네. 해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너무 떨려서 질문을 써왔어요. 적으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읽을게요. 네. 제가 대학생이자 정의당의 새내기 청년 당원입니다. 네. 훌륭하네요. 그래서 꼭 뵙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이고 좀 외람된 질문일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일단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쓰는 단어도 이렇게 좀 고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제가 정치적인 신생아로서 굉장히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되게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과연 민주주의의 측면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 현 시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으로서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요즘인데요. 심상정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제 복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다음 정권에서도 복구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민주주의가 복구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궁금해서 여쭙고자. 네, 그 최순실 일당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날 때 처음 국민들 반응은 설마,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상이 드러나고 검찰 중간 발표할 때 뭐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의 일까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죠?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일을 그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검찰 수사 거부하고 청와대 농성체제로 들어가면서는 국민들이 고통을 느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근데 뭐 나라가 거덜이 나든 뭐 국격이 훼손이 되든 국민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뭐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뭐 좀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마구 그냥 뭐 아랑곳 없이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촛불 시민광장에 나가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광장에 많이 나갔던 사람인데 쭉 보면 그래요. 이번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그리고 그 지난 주말 같은 데는 눈 오는 날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단호한 이런 모습을 느끼면서 이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니까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걸리 보안법으로 구속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잡혀가니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여해야 된다. 참여. 근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최종 결정자다.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의 최종 결정자다. 그런 주권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게 매우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그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원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최종 결정자라고 하는 그런 자각과 책임. 전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될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그 자긍심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득권, 낡은 기득권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내는 데까지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질서를 바꿔내는 데까지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대학생분이니까 제가 한마디만 붙이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든 모자란 사람이 되든 약간 미친 사람이 되든 점만 보는 사람이 되든 주사를 맞는 사람이 보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전진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대단한 거죠. 미친 애들만 없애봐. 무당 없애고 누구 없애면 엄청 잘 되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다음 질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와서 되게 놀란 게 대표님 나오실 때 막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막 터졌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왔었거든요. 동원됐구나. 네, 지난주에 그 원유룡 씨도 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정의당에 대한 제가 굉장히 확신이 서서 왜 그렇게 환호하셨는지 조금 확신이 선 시간이었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성으로서 정의당 대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좋은 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은 특별하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한 20년 했는데 처음에 그 단병호 위원장이라고 계세요. 그 예전에 민주노총의 위원장 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가 저더러 여기저기 이렇게 다닐 때 소개할 때 심상정 그때 제가 쟁의국장이었어요. 쟁의국장은 슈퍼우먼이다. 슈퍼우먼. 아까는 원더우먼이라고. 근데 슈퍼우먼이라는 거는 굉장히 칭찬이잖아요. 저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아이 엄마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운동권 한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회 활동을 계속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지.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이거 이데올로기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정색을 하면서 위원장님 슈퍼우먼이라는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회에 와서도 국회에도 여전히 그 남성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제가 17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와서 그 국회의원 당선증이라는 등록하는 게 있어요. 등록하러 갔더니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007 가방을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이제 배지를 주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핀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뚫는 것만 있어요. 전부 남성들 거밖에 없어요.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은 성평등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여러분들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잘 알만한 그 여성 같은 대학을 다니고 한 분은 법대 다니고 한 분은 경제과를 다녔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그 경제과를 다닌 분이 저랑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커서 교수하고 서로 판사할 때까지 자기가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상대한테 자기가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인물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변인 하려면은 이쁜 사람 대변인으로 발탁되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어디 외국 갈 때 옆에 이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 이게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실력이 밀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그랬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할 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응? 이씨. 제가 성씨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잖아요. 여성 옆에는 이쁜 여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었던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회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뭐 제가 여성이라서 좀 그 힘든 것보다도 가정을 제가 평정했기 때문에 그다니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생각할 때 정당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또 좋은 정당을 현대적인 좋은 정당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제3의 길을 우리 친정어머니가 계속 전화할 때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은 지금 현재에 낙후된 정당 체제에 의해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여성을 옆에다 안 두고 대머리를 옆에 두려고 했어요? 그거 참 미스터리예요. 4년 전쯤이었던가요? 저기 우리가 홍대 앞에서 밥 먹으면서 산채 정식 먹으면서 둘이서 책을 하나 쓰자. 그러면 그때 썼으면 악마 기자 정의 의원 말고 정의 대표라고 했어요. 정의 대표? 그죠? 아니 정의? 네. 분리. 악마 기자 정의 분리 그 책을 정말 책을 쓰자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못 썼어요. 우리 손 드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질문 두 분만 더 받을까요? 남자분 한번 질문하시려고? 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정의당 분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지역위원회 활동하고 있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 심상정 대표님 팬이기도 합니다. 네, 그 노동운동 뭐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집회 나가지 않다가 지금 5차 민중 총궐기까지 총 5번 정도 나갔습니다. 네, 이제 그 집회 구호 중에 그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세월호 집회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좀 과격하게 좀 집회가 진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좀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성적 뭐 그런 어떤 소수자를 좀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단순하게 어떤 뭐 성적 평등을 그런 뭐 저기 지향하는 그런 법조문이라든가 뭐 법령을 이렇게 집어넣기보다는 우리 그 성적 소수자들이 정말 좀 필요한 제도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그 법적 그 대리인 뭐 이렇게 보호자라는 지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이라든가 병원에서 뭐 동의를 구할 때. 근데 이제 성적 소수자는 이제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혼을 하지 못하는 사실혼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관청이나 이런 데 이제 주민등록을 할 때 동거인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택 청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족으로서의 조금이라도 좀 인정받고 어떤 뭐 위급 상황 시 어떤 법적 보호자로서 지위를 작게나마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좀 어떠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한상균 위원장한테 8년 구형됐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1차 검찰이 할 때 그 직권 남용이 5년이에요. 5년. 최고형이 그것도. 네? 최고형이 5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때 물론 뭐 약간의 그 이렇게 충돌이 있었지만은 뭐 그 충돌이 불법적이라는 거 불법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그 민생적 요구를 하는 집회인데 그들을 위해서 보장된 집회인데 그런 책임을 갖다 8년이나 물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통째로 위기로 몰아넣는 게 5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가 진짜 제대로 섰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법치라는 건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법에 맞게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남용하지 말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적용해요. 거꾸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쇠망치로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선 법치예요 지금.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마치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고 뭐 엄마랑 단부모 가정이라든지 할머니랑 산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들끼리 산다든지 하는 그 가족은 비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맞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 부부로 구성되지 않은 가정이 그러니까 그 동거 가구가 지금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동거든 간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거기에 그런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진 제도는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놓은 적도 있어요. 5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00회 이상 집회장마다 가는 취재 가는 거야. 데모 가는 게 아니라 취재.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구경.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데모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데 그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날 그날 폭력 집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죽창도 없었고 쇠파이프도 없고 돌도 없었어요. 물론 차를 뭐 밧줄로 당기기도 했고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었어. 폭력 시위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위대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상균 위원장이 폭력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건 너무하잖아 하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지 거기 와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겠다 뭐 불질러버리겠다 이걸 버스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폭력 시위가
뭐 나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상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법이 그리고 언론이 무슨 공권력이 그때 잡고 싶었어. 이쪽으로 몰고 갈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 시위라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 집회 애호가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고요. 자, 한 분 더 마지막 앞에 분. 예. 네,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현대사를 처음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그 1945년 해방 당시에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의 뭐 정당 그 당시 단체나 인물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현대로 가지고 와서 2016년이나 뭐 15년 이야기를 할 때 애들한테 그럼 정당들을 한번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를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다 똑같이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부터 자꾸 왼쪽으로 막 기울기 시작을 해서 정의당이나 이쪽을 거의 같은 색깔로 아이들이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016년 현재에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당들과는 다른 특색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설명해 제가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 정치는 70년대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 정당이 아니고 저희 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삼인주의가 실현한 그런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진보 정당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첫 번째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가치 중심의 원칙을 견결하게 지켜나가는 정치. 두 번째는 뭐 그때 뭐 남비 끓듯이 이렇게 하다가 용두삼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작지만 일관되게 실천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책임 정치.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 정치.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는 것이 스펙트럼상 왼쪽이 아니라 저희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많은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 내걸고 당선됐잖아요, 그 양반. 응? 그랬잖아요. 좋은 건 다 걸었죠. 수도 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은 뭐냐면은 전부 다 국민이에요. 서로 다른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나누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서 대변하면서 그 나누어서 대변하는 그 계층이나 그 또 지지 기반을 기초로 한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보수당이 있고 3인당이 있으면 3인당이 집권했을 때는 어떤 정책을 할 거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할 거라는 걸 국민들이 뚜렷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고 정말 이게 뭐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3인당을 찍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경기가 너무 둔화돼서 경기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보수당을 찍고 이걸 누가 선택해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강 정책이나 정책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정당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이나 또 여유가 많은 우리나라 상층 부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의 지지를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에 맞는 정당을 지지해서 서로 또 경쟁하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서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중도냐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의 정치적 주소가 불분명한 한국 정치의 특성 속에서 포퓰리즘적으로 그 당선을 위한 어떤 공학적 접근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원칙에 철저하고 또 분명한 책임성을 갖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이것을 추진해 간다는 측면에서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 짧게. 네. 이제 시사인 인터뷰쇼 막바지로 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심상정이 꿈꾸는 대한민국. 심상정이 꿈꾸는 대한민국. 심상정이 대통령이라면 생각만 해도 좋네요. 좋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지지는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심상정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빛깔인가요? 노란색, 따뜻한 노란색. 심상정의 나라는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다른 게 뭘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만큼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 제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 뭐 정치가 많은 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온 우주가 한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좌절감 때문에 다시 설 수가 없어요. 돈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실력이어야죠, 그죠? 네. 땀이 실력인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좀 가장 중요해요. 네. 정의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기여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대선이 내년 겨울이 아니고 좀 당겨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대선이나 이런 데 보면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제 뭐 단일화 이런 굉장히 그런 압박도 많았고, 그래서 정의당의 대선 후보 어떻게 하는가. 예전에 사실 과거에 천우산 전 대표가 그 야권 원샷 경선 제안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대선이 점점점 다가오면 정의당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 소추까지는 이 탄핵 국면에 집중해야 되고요. 탄핵 소추가 돼서 심판하는 과정은 어차피 이제 조기 선거가 불가피하니까 저희 정의당도 대선 준비에 공식적으로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의당이 대선에 나가야 대선의 색깔이 정해진다고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 불편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정의당은 당연히 그 후보를 내야 되고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책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대선 경선에 네. 나오실 거죠, 대선에? 뭐 사실 인물 경쟁력은 안 밀리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데 말이죠. 미국은 대선을 2년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라운딩을 하면서 그 대선 후보나 그 진영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공이 안 된 사람 낙마도 하고 바람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샌더스가 힐러리라는 민주당의 기득권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샌더스 바람은 돌풍을 일으켰지만은 그 민주당 기득권에 밀렸어요. 사실 샌더스가 후보가 됐다면 이번 선거는 뒤집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미국처럼 2년 동안 라운딩을 하면 내년에 대통령 되는 걸 목표로 저는 뛰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지나치게 좁고,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의 기득권이 워낙에 크게 작용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샌더스 바람조차 쉽지 않은 그런 거고, 요즘에 이재명 씨가 붐을 일으키지만 그거는 또 제1야당 내에서의 그 포지션에서의 이제 그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우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당 질서 정당의 기득권 자체가 너무 공고하게 이렇게 되고, 우리 국민들도 내년엔 또 지금 대선이 워낙에 짧잖아요. 지금. 네. 짧으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주권자들의 판단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서는 아마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당연히 후보로 나가고
저도 역시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고 뭐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내년 대선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의당 참 좋은데, 심상정 참 좋은데, 아이 뭐라 딱히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 돌풍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핵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자꾸만 왜 시작을 안 해? 고춧가루를 뿌리고 남들 다 뛰었는데 왜 시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하고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그 당 중심의 당 중심의 실천이 그동안에 많이 강조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내년 12월이니까 그 당은 뭐 주자들도 많고 미리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는 뭐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연초부터 대선 플랜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지금은 뭐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기득권 질서 해체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앞장선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정의당이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원합니다. 주머니 빼고.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심상정도 저평가 우량주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라는 확신이 있으면 팍팍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면 정치부터 과감한 선택이 없으면 또 그타령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과감한 정의당 정도의 과감성도 우리가 선택을 주저한다면 대한민국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 여소야대 돼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심상정이 우량주인 건 확실합니다. 네. 네, 보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고민이 깊어지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겁죠? 안 무거워요. 저 만면에 화색을 띠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가? 배고파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는 저만 보면 늘 이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더라고. 네, 제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 사실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 이제 사실 한 3개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물어봐야 될 게 자신의 대권 잠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평가 우량주다. 근데 이 얘기는 꽤 오래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도 저는 대선 공식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아직. 당내 경선에서 제가 민주노동당 때 냈었죠. 그래서 후보가 되면 사람들이 달리 볼 것이다. 저는 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네, 저 이런 시민들이 주진우 기자 같은 뭐 저를 찍을 거 아닌가요? 다 원해요. 네, 저를 찍을까요? 저를 찍을 거냐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과 달리 이 헌정 유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 변화의 힘을 만드는데 소중한 한 표를 던질 분들이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국민들 믿고 저희 정의당이 처음부터 하야를 이야기할 때 다른 두 당이 정의당 같은 데하고는 같이 안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큰 당이 작은 정의당을 모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우리가 어쩌다 뭘 하나 비판하면 굉장히 막 성을 내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하야 국민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그 박지원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우리는 정의당 같은 데하고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우상호 원내대표가 세게 말했죠. 제가 그때 뭐 반박은 안 했지만 이 좀 속이 쓰렸어요. 그래도 다 네. 따라오잖아요. 네? 다 따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저희는 내년 대선도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저희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심상정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주에 제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라고 열어서 출정식을 거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저런 얘기 들으면 저런 가슴이 이렇게 떨리면서 저 선거법 괜찮아. 선거법 이번에 바꿔야죠. 네. 괜찮아요. 선거법을 제가 바꾼 사람이잖아요. 언론인 선거운동 제한. 몰랐어요? 근데 정의당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개헌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돼야 제가 된다니까. 그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군주 통치 때는 군주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주권 시대에는 그러면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길 건가? 군주 통치 시대 때는 군주가 다 결정을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시민주권 시대 때는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길 건가? 최순실. 여기서 이 고민의 결과가 정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주권 시대의 통치는 제 아무리 탁월한 개인도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의 정권인 거죠. 그래서 정당인데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대선 주자 한 사람이 당을 쪼갰다 붙였다 만들었다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선 주자 한 사람이 당을 쪼갰다 만들었다 붙였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 캠프 정당이지 현대적 의미의 자기 지지 기반을 또렷이 갖고 이념과 노선과 정책을 갖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정당 체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당은 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준비하는 기구거든요. 이게 거기서 훌륭한 정치인들도 양성해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지 민주당 정권의 오바마지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명사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 여야를 불문하고 지도자들 중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는 게 정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허전하고 허탈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정의당을 그런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제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바뀔 때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책임 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선 주자들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오히려 당의 리더십으로서는 실패한 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치를 우리가 독선 정치라고 했어요. 근데 독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캐릭터나 개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민주공화국에서 주었지만은 민주주의가 군주 통치하고 다른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의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또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견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국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시와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적 리더십은 시스템을 통한 리더십이지 그건 내가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군주 독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인품이 있고 이분이 굉장히 너그럽게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민주공화국의 시스템 결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견제 프로세스 감시와 평가 이런 프로세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잘 작동시켜내는 리더십이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경험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겪지 않고 선언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도 보면 보통 그 총리 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청년위원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당수도 하고 그러다가 총리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억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정당 활동하고 그 성장도 하고 그러다가 또 중앙에 와서 당뇨도 하고 그래서 2명을 최종적으로 뽑아서 10년 동안 훈련해서 예측 가능한 리더십을 뽑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기로 1억 천금 버리듯이 이렇게 국회 대통령을 뽑는 나라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정당 정치를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확립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비로소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가 된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질문 저희가 4분만 더 하면 장장 2시간째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시간 관리도 하고 문자 왔는데 아마 1월 22일 날 대표적 명사인 반기문 총장 아마 귀국하나 봐요. 그런 문자가 왔던데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질문. 제가 좀 전에 다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온 과정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평생 보고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굴 만났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 구중심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보고 배운 대로 지금 리바이벌 한 거잖아요 이번에. 저도 저가 살아온 삶의 그 한계에 많이 갇히듯이 그걸 우리는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행정가만 해보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갑자기 와서 대한민국의 이 복잡한 이 전환기에 이런 그 리더십으로서 한다는 것은 근데 저는 뭐 반기문 총장 개인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더십의 어떤 선출 과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서 정당 중심의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기문이 갑자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트럼프가 되겠다고 막 외치고 다니면 또 방송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뭘 보고 연설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그 정도 반기문 총장님은 늘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뭐 하실 말씀 한 2분 정도 더 하시고서 마무리 하실까요? 좀 아쉽네요. 나중에 아닌 밤중에 주진우쇼 가서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덜 알아주시는 점이 어떤 때는 몹시 섭섭하다가도 제가 아니면 한국 정치를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그런 개혁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나침반을 가지고 쭉 갈 때 그래도 한국 정치를 바꿔보자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정치가들이 그래도 그 나침반을 따라서 희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치를 제가 이렇게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각오로 하는데 그 바탕에는 늘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지율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넘어섰어요. 그리고 20, 30대에서는 새누리당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정치가 하루 이틀에 뭐 이렇게 급하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 주권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을 비껴가는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늘 국민을 믿고 시대 정신을 중심에 두면서 실천하다 보면 그게 제가 아니라도 또 우리 정의당이 아니라도 한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가는데 우리가 미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시대와 잘 만나면 또 저희가 또 권력을 잘 잡아서 그것을 선용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인터뷰쇼 심상정이었습니다. 박수.